계약설에 의해서, 자, 루소는 사회 계약설을 주장했던 사람, 성선설에 있어서 사회 계약설을 주장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사회를 이루기로, 국가를 이루기로 계약을 할 때 준행이는 만약에 내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날 죽여도 돼 라고 생명권을 이미 양도를 했다라고 보는 게 루소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요 루소는요, 자, 뭐라고 하냐면 사형을 포함한, 내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사형을 시켜도 된다는 사형을 포함한 사회 계약에 동의했다. 사형을 포함한 사회 계약에 동의했다. 사형을 포함한 사회 계약에 동의했다. 자, 그래서 이 살인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회 계약을 같이 약속을 했던 그 법을 위반한 거잖아. 그러니까 살인자는 국가의 적이다. 국가의 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형에 처해야지. 그래서 국가의 적이기 때문에 사형을 처하거나 아니면 추방해야 돼 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면서 이 루소는 이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루소는 사형 찬성이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반대를 한 베카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카리아 하면 우리가 같이 외워줘야 되는 게 뭐냐면 종신노역형. 종신노역형이 뭐냐면 평생도록 이 노동하는, 그 교도소에서 평생 노동하는 형벌을 때려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왜냐면 이 베카리아가 생각했을 때는 베카리아도 사회 계약을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사회를 우리가 이룰 때, 국가를 이룰 때 우리는 왜 국가를 만드는 거지? 국가를 이루기 전 상태가 무슨 상태니까, 국가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이루기로 서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국가를 이룬 이유 자체가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그치? 그런데 생명권을 맡길 리가 있냐는 거야. 생명권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왜 내 생명을, 아무튼 내가 어떤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아무튼 그 내 생명을 죽이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권은 양도가 불가해. 생명권은 국가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생명권은 양도 불가해. 그러니까 얘랑 완전 반대 입장이지. 얘는 생명권을 사회 계약할 때 맡겼어 라는 입장이고, 얘는 아니 내가 내 생명 보호받으려고 국가를 만들었는데 내 생명을 국가한테 맡기겠냐고,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베카리아야. 그러면서 베카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사형도 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는 있지, 충격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다 까먹어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이 범죄를 예방하는 게 형벌이라면 얘는 범죄 예방, 얘 공리주의자거든요. 베카리아 공리주의자야. 그래서 공리주의자는 항상 뭐해? 계산하잖아.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잖아. 이 두 사람이 다, 얘네 둘이 다 공리주의자야. 베카리아랑 벤담이 다 공리주의자야. 그런데 이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야.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야. 어떤 형벌이 더 효율적일까를 고민을 한 거지. 근데 종신노역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사형을 처해버리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거는 잊혀진단 말이야. 하지만 얘를 계속 노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걸 TV로 방영해 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사람들이 와, 저렇게 되는구나, 살인을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를 저지르지 않게 될 거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될 거다 라고 해서 이 범죄 예방에 있어서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범죄 예방에는 살인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사형보다. 왜냐면 이건 지속적이니까, 계속 얘가 평생을 노동하는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래서 사형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라고 봐서요,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이 더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벤담은요, 여러분이 공리주의자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계산하겠지, 계산. 그래서 얘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사형시켰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다면, 이 사람을 사형시켰을 때 만약에 얻어지는 손해가 더 크다면 사형시키지 마. 그런데 이 사람을 사형시켰을 때 이익이 더 크다면, 공리주의자니까, 공리주의는 항상 기억해야 돼. 얘는 항상 이익과 손해, 쾌락과 고통을 항상 계산한다고, 계산. 그걸 저울질 해가지고 만약에 이익이 더 크다면 하자,
이익이 더 크다면 사형시켜도 돼 라는 입장이야. 그래서 얘한테 좀 알아둬야 될 단어는 뭐냐면, 얘는 이런 형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필요해 하지만 이게 선한 건 아니야. 필요하지만 이거는 악한 거야 라고 해서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필요악. 그런데 칸트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칸트는 그 사형해주는 사형을 인간답게 다뤄주는 거라는 거야. 살인을 저질렀어. 그래서 사형을 시켜주는 게 인간을 인간답게 대해주는 거야 라고 해서 얘는 사형제도를 선한 거라고 봤어. 선한 거. 그런데 얘는 벤담은 어떻게 봤다고? 악한 걸로 봤어. 악한 거. 그래서 필요한 악이다. 왜? 얘한테, 공리주의자한테 악한 거는 뭐야? 고통을 유발하는 건 악이라고 보는 거거든 얘네는. 그런데 사형은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악이야. 악은 악이지만 이건 필요해. 그래서 필요악이야 라는 단어를 쓴다 라는 거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뒷장으로 여기 문제 풀어야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사형제도의 이렇게 찬반 근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봐봐.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이거는 찬성이야 반대야? 옆에 써. 이건 반대지, 반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내가 처치해버리고 싶은 애를 어떻게 사형시켜버린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근거지. 응보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 응당한 보복을 하는 거다. 응보주의. 자, 그러니까 이게 찬성이고요. 생명권 침해되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지 않는 비인도적 제도이다. 자, 이건 반대 근거죠.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그치, 3번이지. 자, 그 다음 3번 보세요.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반대 근거. 죄에 상응하는 벌, 응보주의지. 이걸 받아야 한다. 이건 찬성 근거. 종신형을 하면은 걔를 평생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찬성 근거겠지. 자,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야 는 거. 이건 뭐야? 반대 근거겠죠. 정답 몇 번? 그치,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이거 정답 4번이라고 써놓고 나중에 풀어봐. 이거 되게 쉬워요. 자, 넘어갈게요 뒤로.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우리 여기 국가론, 자, 시민불복종 이런 거 있는데, 자, 여기서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사회계약론부터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사회계약론. 자, 사회계약론. 자, 국가가 자연 발생적이다라고 봤던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였어. 그런데 다른 학자들 중에 사회는 우리가 필요해서 계약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3명의 학자를 우리는 배우도록 할게요. 그 3명의 학자는 누구냐면 홉스, 로크, 루소야. 홉스, 로크, 루소예요. 홉스와 로크와 루소는요, 자, 홉스, 로크, 루소는요, 자,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회를 만들기로, 국가를 만들기로 약속해서 계약해서 사회가 이루어진 거야 라는 사회 계약론자. 사회는 그냥, 국가는 자연 발생적이다. 야, 이건 누구라고?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레스. 이것도 잘 나와. 이따가 정리하면 또 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홉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국가가 있기 이전에 어땠는 줄 알아? 야, 사람들은 완전 자기 이기적 욕망을 따라 움직여. 인간의 본성은 악해 라고, 자,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성악설. 그러니까 이 성악설이라서 국가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만만투 상태야. 만만투. 만만투가 뭐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게 내 거를 언제 누가 가져갈지 몰라. 내 거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게 내 거를 내가 지킬 수 없는, 뭔가 소유권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하율이가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어떡해? 네가 더 힘세. 그러면 그냥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런 상태였다. 그 전의 상태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그냥 내 것도 네 것도 없고 정의도 부정의도 없고. 왜?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공통의 재판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상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알아서 처벌해줘야 되는 상태. 그럼 내가 힘이 없으면 난 나를 지킬 수가 없어. 맞아요? 자, 그런 완전 전쟁 상태였다. 만만투 상태였다. 자, 그래서 이 성악설을 주장하고요, 만만투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총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자, 여기서 총 다 내려놔. 자, 하나, 둘, 셋, 다 같이 내려놓는다. 하나, 둘, 셋 해서 딱 내려놓은 거야. 내려놓고, 야, 그 중에서, 야, 우리가 보니까 그래도 준행이가 제일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준행이한테 이 총을 다 몰아주자.
자, 준행이 총 몰아주자. 그래서 준행이가 이제부터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라고 해서 한 명의 군주를 몰아서 걔를 절대 군주로 삼아서 이 사람이 다스리게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절대 군주를 한 명 뽑아가지고 그 군주를 뭐라고 하냐면 리바이어던이라고 해요. 리바이어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리바이어던 한 명한테 이 주권을 다 몰아주자라는 입장이 바로 홉스의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는요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주권이 군주에게 있어요. 이 절대 군주한테 주권이 있어. 그래서 군주 주권론을 주장했던 게 이 홉스의 입장입니다. 자, 로크는요 인간의 본성은 백지 상태야 라고 해서 백지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인간은 원래 천부인권은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천부가 뭡니까?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게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이거를 공통의 재판관이 없다 보니까 이 인권을 내가 지켜낼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얘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군주한테 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얘는 간접민주주의를 주장해요. 간접민주주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우리가 하는 형태야. 우리 중에서 대표 한 명을 뽑아서 걔한테 위임하자라는 거지. 근데 여기랑 다른 건 뭐냐면 이 한 명의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홉스식 이 사회계약이라면 로크식 사회계약은 뭐냐면 우리가 주권은 국민한테 있어. 국민주권이야. 국민주권론을 주장해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의사결정하고 토론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대표자를 뽑아서 그러니까 이게 간접민주주의가 다른 말로 대의민주제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의민주제도로 가자라는 게 로크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선해. 자,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이 선한데 국가가 왜 필요할까? 얘는 그거 설명하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얘는 자연 상태, 국가 이전 상태, 자연 상태, 그때도 뭐 비교적 괜찮았고 평화 상태였어. 자,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어. 사유지 재산 제도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 라고 얘는 사회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국가 상태를 원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서 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도 역시 국민주권이거든. 국민주권인데 얘도 국민주권론이야. 국민주권론을 주장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간접민주주의를 하면 우리는 주권을 언제만 행사한다? 투표하는 날만 행사한다는 거야. 그건 좀 아니라는 거야. 투표 끝나면 우리한테 주권은 다시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얘는. 그래서 나라가 좀 작더라도 직접민주제도가 맞다. 직접민주제도가 뭐냐면 그냥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대표가 누구야 하면은요 뭐 회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사람이 대표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얘 생각에는. 그래서 직접 민주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누가 대표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대표인데요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이 사람은 루소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는데 특수의지가 있고 일반의지가 있대. 특수의지는 뭐냐면 준행이 개인의 이익을 소망하는 걸 특수의지라고 해. 그런데 준행이한테는 또 어떤 의지가 있냐면 일반의지가 있다는 거야. 일반의지는 뭐냐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얘한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일반 의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이 사람의 키워드가 일반의지야. 일반의지. 영어로는 뭘까? 제너럴 윌. 이 제너럴 윌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봤던 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민주주의 왜 얘기했어? 주권 양도가 불가하다고 봤기 때문에. 주권은 양도가 불가하다고 봤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고 얘는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사회계약론 했어요. 그렇죠? 자, 사회계약론 했고, 이제 국가론에 대한 걸 아주 간단하게 좀 짚고 갈게요. 자, 사회계약론. 국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우리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중학교 도덕 검정고시에도 나오더라고. 자, 뭐냐면 인간은 얘는 정치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 주장했던 사람이잖아. 그치? 지성적 덕, 품성적 덕 얘기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인간은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어. 인간은 같이 살아야 돼. 인간은 이 정치적인 이 국가를 이루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가는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야. 국가는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야. 국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야.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인간이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인위적으로 계약한 게 아니야. 요게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요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얘기했던 로크도 자, 이 준법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동의했으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얘는 동의를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 표면적 동의랑 명시적 동의랑 묵시적 동의. 자, 우리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 승화가 대통령이 되면 뭐를 할까? 대통령이 선서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으로 귀화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명시적 동의를 한 사람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명시적 동의를 한 적이 없지. 근데 우리도 동의했어. 우리는 어떤 동의를 했냐면 우리가 이 영토를 향유하고 있잖아. 대한민국 영토를 향유하고 있잖아.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있잖아. 그거는 묵시적, 말하지 않았지만 동의를 한 거야. 그래서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아무튼 명시적 동의든 묵시적 동의든 둘 중에 하나를 했기 때문에 네가 동의했으니까 너는 국가의 법에 따라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흉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야, 네가 국가에 혜택 받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혜택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국가의 법에 따라야지. 만약에 혜택이 중지된다면 그러면은 국가의 법 더 이상 준수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는 이유를 보은의 관점, 은혜에 보답하는 관점으로 얘기한 게 흉이고요. 국가 혜택이 중단되면 법을 준수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자, 흉이다. 자, 그리고 롤스 있습니다. 롤스는 무슨 얘기하냐면 자연적 의무다. 자, 국가의 이 법에 따르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의무다. 정의로운 국가에서 국가에 복종하는 건 이건 자연적 의무다. 그런데 만약에 자연적 의무야, 법에 준수하는 건. 그런데 만약에 자, 국가의 하지만 정치 체제 자체가 이게 부정의하다면 너는 이걸 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시민 혁명을 해야 돼. 시민 혁명을 해야 돼. 국가의 체제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억압한다면 이거는 내가 시민 혁명을 해야 돼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치 체제 자체는 괜찮아. 그런데 정치 체제 자체는 괜찮은데 일부 법이 부정의해. 그러면 너는 시민 불복종을 해야 돼. 시민 불복종을 해야 돼 라고 롤스는 이야기합니다. 자, 법에 따르는 게 자연적 의무야. 근데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정치 체제가 부정해. 그러면 혁명은 폭력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체제는 괜찮은데 일부 법이 부정해. 그러면 시민 불복종을 해 라고 롤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론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이 시민 불복종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민 불복종. 자,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 자, 우리는요 국가 안에 있으니까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 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언제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냐? 자, 이렇게 뭔가 부정의한 게 있을 텐데, 자, 그 4명의 학자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사람들은 롤스, 싱어가 제일 잘 나와요. 롤스가 거의 제일 잘 나와요. 싱어도 종종 나와요. 근데 싱어는 어떤 주의자? 공리주의자. 또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롤스, 싱어, 소로, 드워킨. 우리는 언제 법에 따르지 않아야 될까? 자, 롤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민 불복종이잖아. 시민혁명. 체제 자체가 부당하면 뭐 하라고? 시민혁명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데 일부 법이 이건 진짜 좀 아니야. 사소한 거면 넘어가라고 하거든. 근데 일부 법과 정책이 이건 진짜 좀 아니야 라고 할 때는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롤스는 언제 이 부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냐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 키워드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부 법과 정책이 부정의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꽤 괜찮아. 한 98%, 99% 괜찮아. 근데 1% 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좀 수정해야 될 때, 일부 법과 정책에 부정의가 있을 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 4가지가. 지켜야 될 원칙 4가지가 있어. 원칙. 자, 근데 불복종을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하면 이잖아. 그러다가 이 나라가 망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걸 원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약간의 실수를, 약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돼.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되냐면 비폭력적이어야 돼. 자, 폭력 행사하면 안 돼. 비폭력적이어야 돼. 자, 비폭력의 그 원칙을 지켜야 돼. 2번째는 뭐를 지켜야 되냐면 공개적이어야 돼. 이거를 비밀리에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자, 그리고 또 3번째는 뭐냐면 이게 다른 수단을 다 해봐야 돼. 뭐 국민청원이나 막 이런 거를 다 해봐야 돼. 자,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 그때는 불복종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 방식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시민 불복종은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 위법이잖아. 위법. 법을 안 지키는 위법이기 때문에 자, 처벌은 감수해야 돼. 네가 정말 그 법을 고치기를 네가 정말 원해서 하는 거라면, 정말 그게 간절하다면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처벌은 받는 거야 라는 거야. 법 어긴 거에 대해서 처벌은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진짜 부정의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사형. 그러면 어떻게? 그 법을 어기면 처벌 감수해야 되니까 내가 사형 당해야 돼?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 사소한 법, 작은 법을 어기는 거야.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사회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을 어기면 죽어. 사형이야. 그럼 어떻게 하고 다니면 되냐면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막 경적을 막 빵빵빵빵 막 이렇게 울리고 다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너 왜 이러는 거야? 너 도로교통법 어겼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유는 사실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싶은데 그 법을 어기면 사형이라서 제가 사형당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어긴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원칙을 따라서 자, 시민불복종을 해도 된다라고, 시민불복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싱어는 그냥 이것만 또 알면 돼. 자, 얘랑 완전 비슷하고 롤스처럼 원칙 다 똑같아. 그런데 얘는 공리주의잖아. 공리주의. 그래서 이익과 손해 저울질 해가지고, 자,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해서 이익이 클 때 해라. 이익이 클 때. 자, 그래서 얘는 공리주의 입장이야. 그래서 이익과 손해 저울질 해가지고 이게 시민 불복종에서 이익이 크다면 해. 손해가 크다면 하지 마. 라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로가 완전 특이해요. 소로는요, 이 뭐에 따라서 하라고 하냐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 그 시민 불복종을 해라. 내 양심에 비춰 봤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싶으면 즉시 거부해라 라고. 얘는 폭력도 사용하라고 그래. 개인의 양심을 기준으로 하고요. 얘가 딱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거부해라. 그리고 폭력도 허용해라. 폭력도 허용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건 다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쓰는데 정부가 타협안을 제시해 그거는 받아들이지 마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소로는 실제로 어떤 정책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느꼈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납세를 거부합니다. 세금 이런 인종차별적 정책을 하는데 나는 세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을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누나가 돈을 내줘서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대요. 이 사람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즉시 거부하고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소로고요. 그리고 드워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는 게 아니고 헌법의 정신이 더 중요해. 헌법 정신에 따라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다 같이 이건 해야 돼. 그 시민불복종 해야 돼 라고 봤던 사람이 드워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롤스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지금까지 나온 건 여기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맨 마지막 장이죠. 19페이지 보시면 시민불복종의 사례에서 요거 이제 이렇게 시험 한번 나온 적 있고, 그래서 여기 소로의 세금 납부 거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나왔죠. 그리고 간디가 소금법 폐지 행진을 했단 말이야. 그때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 그 시민불복종의 사례다라고 해서 디글리을이 이제 나오고요. 전쟁이나 학살은 절대 시민불복종이 될 수 없겠지. 자, 그리고 2번 보세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비폭력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렇지.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단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과학과 윤리 3단원까지가 제일 많이 할 게 많은 내용이고요. 4단원부터 내용이 조금 적어요.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볼게요. 혹시 다 못하면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좀 올려드려야 되지 싶네요. 자, 4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터 하려고 환경윤리부터 갖다 놨어요. 자, 환경윤리 봅시다. 환경윤리. 자, 환경윤리. 자, 환경윤리. 자, 환경윤리에서 우리는 4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환경윤리에 우리는 4가지를 배울 건데, 자, 인간중심주의를 배울 거예요. 인간중심주의를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동물중심주의를 배울 거예요. 동물중심주의, 그리고 생명중심주의를 배울 거고, 생태중심주의를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중심주의는 뭐냐면 도덕적 고려에 있어서, 자, 도덕적 고려에 있어서 이게 나뉘는 거거든. 도덕적으로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가에서 인간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인간뿐이야 라는 게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는 동물까지가 그러니까 동물만이라고 쓰면 안 되지. 인간과 동물까지 라고 보는 게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는 생명이 있는 모두 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 식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돼야 돼. 생태중심주의는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 왜 빼는데? 자, 무생물까지를 이 생태계 전체지.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를 우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얘 어떤 약간 입장이냐면, 자, 하유리가 여기 있어. 하유리가 보니까 여기에 빠졌어, 물에. 누가 빠졌냐면 다니가 물에 빠졌네. 하유리가 아끼는 강아지가 물에 빠졌네. 하유리가 진짜 집에서 소중하게 키우는 꽃이 빠졌네. 하유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필통이 빠졌네. 자, 당연히 사람을 구해야죠 라는 입장이 우리 입장이지, 이게 인간중심주의고, 동물도 고통을 겪는데 고민이 되는데 여기까지 저는 고려하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동물중심주의고, 자, 저는 이 꽃도 얼마나 물속에서 고통스럽겠어요 라고 식물까지 생각한다면 이거는 생명중심주의고,
아니 필통을 왜 뺍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생태중심주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실제로요 생명중심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슈바이처야. 슈바이처는 어떻게? 그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걸로 유명하잖아. 봉사하는데 이 모기가 들어온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손으로 휘휘 이렇게 모기를 죽일 수는 없거든요. 얘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기를 휘휘 이렇게 손으로 내저었단 말이지. 나가라고. 그랬는데 모기가 손에 맞았어. 그래서 기절했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어. 그래서 슈바이처가 울었대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울었대.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 어떤 분이 슈바이처랑 같이 해외 그 봉사활동을 갔는데 여기서 그 나무에 그 해먹 알죠? 해먹. 그걸 이제 걸어놓고 이제 거기 이제 편하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아프게 어떻게 나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 생명중심주의는 생명은 다 소중하단 말이야. 식물도 소중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식물 먹었어 안 먹었어? 고기도 먹었지. 밥도 먹었지. 걔네도 다 생명인데 생명을 죽이셨네요. 그래서 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슈바이처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을 때는 먹어도 돼. 어쩔 수 없을 때 먹어도 되는데 대신에 미안해는 해야 돼. 미안해는 해야 돼. 고구마야 오늘 내가 너를 먹어서 참 미안하다.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미안해는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게 생명중심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이제 가볼게요. 인간중심주의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봅시다. 우리는 이 인간중심주의에서 우리는 5명의 학자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5명의 학자를 공부할 거예요. 자, 가장 먼저는요 아리스토텔레스. 이건 제가 이미 한번 언급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인간은 행복을 위해, 근데 그 행복이 덕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위계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결론적으로는 다 누굴 위한 거야? 인간을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중심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할 사람 누가 있냐면 이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 아퀴나스는 기독교야.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하셨다. 인간이 최종 관리자다. 인간은 자연의 최종 관리자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했다. 인간은 자연의 최종 관리자다. 최종 관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퀴나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저기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이컨. 그치? 베이컨 하면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면서 경험과학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맨날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이 책을 지었어. 이 사람이 지었던 책 이름은 뭐였냐면 뉴 아틀란티스. 뉴 아틀란티스. 그래서 과학으로 모든 것이 지배되는 이런 걸 이 사람은 꿈꿨어요. 뉴 아틀란티스.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지었고 시험에도 이게 기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연을 그래서 정복해야 된다. 자연은 인간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복지향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복지향적 자연관. 정복지향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그리고 자, 또 누가 있냐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 데카르트. 데카르트는요 동물 기계론을 주장했어. 동물은 기계다.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이성 없잖아. 동물은 영혼이 없잖아 라고 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쾅 소리가 나잖아. 쾅 이런 쾅 소리가 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내가 준혜이가 멍멍이를 발로 쾅 차버렸어. 그럼 얘가 어떻게? 걔가 깨갱 하겠지. 그거는 이거랑 똑같은 소리라는 거야. 내가 이 물건을 떨었을 때 이게 탕 하는 이것처럼 그냥 그거랑 똑같은 소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동물은 그런 감정 같은 걸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은 기계다라는 동물 기계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우리의 오지라퍼 칸트. 어디나 다 나와 칸트는.
자,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칸트는 직접 의무와 간접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의무와 간접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섬결아한테 이 누나를 향한 의무는 있어. 동료 사람을 향한 의무는 있어. 하지만 우리 섬결아한테 밖에 있는 나무에 대한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야 라고 해.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얘는 직접 의무랑 간접 의무를 나눠서 우리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는 직접 의무야.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는 직접 의무야. 하지만 뭐 동식물이나 나머지 자연이라고 쓸게. 인간 제외한 나머지 자연,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의무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하면 안 된다고 해. 동물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알아? 동물을 학대를 함으로써, 동물을 유빈이가 발로 꽝 찼어. 그러면 이 동물 때문에 동물 학대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동물을 발로 참으로써 우리 유빈이의 도덕적 완결성에 기스가 난다는 거지. 흠집이 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인간을 위해서, 유빈이를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의무와 간접 의무를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칸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동물 중심주의로 한번 가볼 텐데, 자, 여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답을 나중에 따로 여러분 제시를 해드리고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자, 동물 중심주의부터 우리 그 다음 나머지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동물 중심, 우리가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싱어와 레건만 기억하면 돼요. 싱어와 레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싱어는요, 아까 나왔었지, 공리주의자야. 싱어는 앞으로 또 나올 거거든. 근데 계속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싱어는 공리주의자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싱어는요, 쾌고 감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험에는 아마 이거랑 관련해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쾌고 감수 능력만 기억하시면 돼요. 쾌고 감수 능력이 뭐냐면,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평등하게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평등하게 고려해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싱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동물 해방시키자, 동물 해방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실제로 이 사람 살아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강연도 왔었거든요. 이 사람 실제로요, 이 채식만 암십니다. 이 사람은 고기 먹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제 쾌고 감수 능력 가지고 동물 해방론 얘기했던 사람이, 동물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이 바로 싱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레건은요, 그래 쾌고 감수 능력도 인정해. 그런데 쾌고 감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우리 집 강아지는 내가 보니까 기억이 있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보면 좋아해. 그리고 걔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따로 있어. 걔만의 좋아하는 선호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동물들을 삶의 주체다라고 불렀어. 삶의 주체. 자기만의 기억이 있고 자기만의 선호가 있는 애들을 삶의 주체라고 불렀어. 쾌고 감수 능력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얘네는 쾌고 감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알파에는 뭐 자기만의 기억이라든지 자기만의 선호라든지 이런 걸 가진 존재라는 거야. 그 동물 중에서 그런 동물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우리가 이 고려를, 도덕적 고려를 같이 해줘야 돼 라고 얘기했었고, 이 사람이 쓴 책은 동물의 권리를 찾아주자, 동물 권리론. 동물 권리론. 둘의 차이는요, 얘는요 공리주의 입장이잖아. 얘는 의무론전 입장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물 중심주의 했으니까 이제 무슨 중심주의 갈 거냐면 생명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가봅시다. 생명 중심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이 슈바이처가 대표적이고, 시험에는 슈바이처만 나오는 것 같아요. 검정고시 시험에서는. 자, 근데 수능에 그리고 교과서에는 테일러라는 사람까지 있어요. 슈바이처,
슈바이처 테일러.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사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줬던 것들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생명은 다 소중하다. 생명을 촉진시키는 행위는 선이고,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없애는 행위는 악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슈바이처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 외경사상을 여러분이 외워두면 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테일러는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 목적론적 삶의 중심. 그러면은 이게 목적론이라고 하니까 누구랑 좀 비슷해 보여?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랑 비슷해 보이지. 그런데 이 목적은 좀 달라. 이건 뭐냐면 그냥 각자가 자기 보존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는 위계가 있었잖아. 누구는 누구를 위해, 누구는 누구를 위해, 결국은 인간을 위해였잖아. 그런데 내재적 가치가 다 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 각자 자기만의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입장이다 라는 거를 테일러에서는, 그래서 목적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목적인 거야. 식물이 목적을 갖는데 식물은 동물을 위해 이런 목적이 아니고 위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위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 자기의 생존을 위한 목적을 가진 삶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테일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 내가 어제 중학교 애들 그 도덕 검정고시를 봤는데 거기에도 이게 나오는데 엄청 좋아 보이게 이렇게 올려놔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자, 이 생태중심주의는 뭐냐면 생태계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생물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이 생태중심주의에는 레오폴드가 시험에 잘 나와요. 레오폴드. 그래서 이게 대지윤리로 맨날 시험에 나와. 그냥 대지윤리만 알면 되는 문제가 나와요. 이 대지가 뭐냐면 랜드야, 랜드. 땅. 이 땅 전체. 땅 무생물이잖아. 그치? 이 땅 전체에 사는 생태계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 레오폴드의 이 그 생태 중심주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네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스는 겉만 보지 말고 속까지 봐. 표층만 보지 말고 심층까지 봐. 심층 생태학을 주장했고요. 또 이 큰 자아 이론이라는 걸 주장했어. 큰 자아 이론. 그러니까 자연이, 그러니까 뭐 지구는 살아있다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치? 그래서 전체 안에 그냥 자연의 일부분,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다라는 입장인데, 얘네 입장이 왜 조금 위험할 수가 있냐면 생태계 자체가 중요하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언제든 좀 없애야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생태계를 위협하는 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게 사람이야. 그러면 자연도 어차피 사람은 자연의 일부니까 생태계를 위협하는 사람 제거해버릴 수 있다가 돼버릴 수 있어서 환경 파시즘으로 갈 위험이 있는 게 바로 이 생태 중심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린 자연을 어떻게 돼야 될까? 이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저도 이거 그 생명 공부해보기 전에는 자연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는 확실히 인간 중심주의에서 이 땅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물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연은 기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을 거야. 그치? 내가 어떤 주인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근데 이렇게 생명중심주의,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맨날 고구마 먹으면서 시금치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고 말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선한 것을 찾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거야. 질서가 다 어긋나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뒤죽박죽이 되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시금치 먹으면서 시금치야 진짜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자, 요런 주의가 있는데 요런 주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생태계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잡아먹어도 돼, 고기 먹어도 돼. 왠 줄 알아? 생태계가 중요하거든. 생태계가 중요한데 인간이 뭐야? 상위 포식자야. 생태계 먹이사슬 있잖아, 그치? 그 먹이사에서 인간이 상위 포식자니까 인간이 뭔가를 먹어도 돼. 그런데 생태계 자체가 소중하다고. 생태계를 위협한다면 막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자연에 골프장 개발한다고 해서 골프장 개발한다고 자연을 막 지금 막 다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 자연을 다 파괴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죽여버려야 돼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버릴 수 있는 게,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라는 생각이 그런 사상으로 갈 수 있는 게 이 생태 중심주의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 또 요게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라 제가 여기를 가장 먼저 지금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 한 장을 넘기시면 문제는 다음에 답을 한번 딱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정보윤리가 있죠. 정보윤리. 자, 정보윤리에서 우리는요, 이 정보 공유론과 정보 사유론. 자, 카피, 라이트, 카피, 레프트. 자, 라이트가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정보 사유론, 정보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저작권이나 이런 거를 인정하는 건 정보 사유론이라고 하고, 카피 레프트라고 하면은 정보를, 정부가 아니고 정보다,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보 창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카피 레프트다. 그냥 요 정도만, 정보 사유론과 정보 공유론이 있다 정도만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거는 다 읽어서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하나 정도 조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2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5번에 뉴 미디어 있지. 뉴 미디어, 새롭게 생긴 미디어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정답이 2번이거든요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쌍방향 정보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이라고 나왔는데, 자, 뉴 미디어, 인터넷 같은 거 유튜브에 댓글 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쌍방향 정보 교환이 불가능합니까? 아니야, 가능한데 요거 여러분이 좀 미리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모를 만한 게 여기 3번 선지에 보시면 톨레랑스 나오죠. 톨레랑스 보여요? 3번 문제. 톨레랑스가 뭐냐면 관용이야. 유럽에서 이 톨레랑스 정신, 관용의 정신 해가지고 무슬림들 엄청 많이 지금 이주하게 해가지고 거기 막 이슬람화 된다, 무슬림화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치? 톨레랑스가 관용이란 뜻이다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옆에 과학윤리로 우리는 가보도록 할게요. 과학윤리. 자, 과학윤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과학이 많이 발전돼야 돼 라고 하는 과학 지상주의가 있고 과학 혐오주의가 있다. 과학이 최고야, 환경 문제 과학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과학 지상주의와 과학 혐오주의가 있다. 과학 혐오주의는 뭐겠어? 과학 발전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될 거야 라고, 과학 발전하지 말아야 돼 라고 보는 게 과학 혐오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해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보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과학기술 혐오주의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이냐 여부를 가지고 나누는, 또 우리가 여기를 좀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과학기술의 이 가치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야. 자, 과학에 대해서, 과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과학은 그냥 공허한 힘이야 라고 가치 중립을 주장하는 학자의 야스퍼스와 푸엔카레. 자, 그래서 이 야스퍼스랑 푸엔카레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스퍼스는 과학 자체는 그냥 공허한 힘이야, 과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거기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그런 거지, 과학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그냥 이건 사실 판단이지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보는 입장에 야스퍼스가 있고요. 푸엔카레도 뭐라고 하냐면, 과학과 윤리는 별개야. 그래서 그냥 가치 중립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올 거라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지 않아. 그래서 야스퍼스랑 푸엔카레, 과학은 공허한 힘이다. 과학은 공허한 힘이다. 푸엔카레는 과학과 윤리는 별개 영역이다. 과학하고 윤리는, 과학과 가치 이런 거는 그냥 별개 영역이다
라고 했던 야스퍼스랑 푸엔카레가 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가치 중립적이 맞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 가치 중립이 아니야,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고, 가치 중립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하이데거하고 요나스. 하이데거랑 요나스. 자,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나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나스. 자, 그래서요, 하이데거는 과학은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돼. 과학은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돼.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나스는 책임윤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되고, 그 공포의 발견수를 사용해봐 라고 했던 저번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고, 과학자의 책임에 관해서, 과학자의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입장 두 가지가 있는데, 과학자는 그냥 기술에 대한 책임만 지면 돼. 내적인 책임만 가지고 있지, 그게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외적 그 책임은 없어. 오펜하이머, 이 사람 핵폭탄 개발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내가 핵폭탄을 개발했지, 나는 그냥 그 기술이 표절이 아니어야 되고, 그 기술을 그냥 그 기술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되는 거지. 나는 내가 그게 어떻게 활용했는지 거기에 내 책임은 없어 라는 게 오펜하이머예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폭탄을 개발한 나의 책임이 아니고 그 핵폭탄을 사용한 정치가들의 책임이야. 과학자의 책임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오펜하이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적 책임도 있고 외적 책임도 있어 라는 입장이 있어. 내적 책임도 있고 외적 책임도 있어 라는 입장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하이젠베르크. 과학자는 자기가 그 기술을 만들 때부터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돼. 그래서 과학자는 이 내적 책임도 있지만 그게 활용된 것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돼 라는 게 하이젠베르크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건 그 요나스다. 지금까지는 거의 요나스만 나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10분 남았는데 5과 6과가 남았는데요. 자, 5과 6과가 길진 않은데 제가 한번 잘 나오는 것만 한번 쫙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25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25페이지. 거기에 보면 개념지도가 나와 있죠. 사실 개념지도로만 해도 되는데 제가 그래도 필기를 하면서 해야 덜 졸릴 것 같고, 뭔가 해야 덜 졸리잖아. 그래서 이제 필기하면서 하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너무 기네요.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그런가 봐요. 자,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예술과 대중문화 여기 나와 있죠. 자, 도덕주의, 신미주의 별표칩니다. 이거 항상 문제 나와요. 도덕주의, 신미주의 이게 항상 문제 나옵니다. 도덕주의는 뭐냐면, 예술은 이 도덕적 교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술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람들을 건전한 쪽으로 이끄는 뭔가가 그 안에 내용이 수반되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예술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해 라는 게 도덕주의의 사람이야. 신미주의는 뭐냐면 예쁘기만 하면 돼. 예술은 예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도덕하고 예술은 이걸 연결짓지 마. 윤리하고 예술 연결짓지 마. 그냥 사람들에게 아름다움만 느끼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내용은 상관없어. 그냥 형식만 좋으면 되는 거야 라는 게,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게 신미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일드랑 스핑건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런 얘기를 해. 와일드랑 스핑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병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다.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 예술을 가지고 그 도덕을 논하는 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옆에다 하나 더 써두세요. 도덕주의는요, 검열 찬성. 검사하는 거. 도덕주의는 검열을 찬성하고요, 신미주의는 검열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신미주의는 뭐냐면, 아름답기만 하다면, 노래가 아름답기만 하다면 가출해 어떤 내용이 있다고, 가출해 집 나가, 다 똑같은 말이네. 가출해 집 나가 술 마셔, 이런 내용 하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게 신미주의야. 아름답기만 하다면, 노래 선율이 이해되나요? 자, 그런 게 신미주의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업화 찬성한 사람 앤디 워홀 있죠?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서 제가 실어 놓은 거야.
앤디 워홀은 뭐냐면 이 예술이 상업화돼 가지고 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 그 작품을 하는 산업가다. 자기는 사업가다.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상업화돼서 돈 많이 벌고 좀 예술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 좋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아도르노는 아니야. 그렇게 되면 예술이 아니라 예술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것만 만들다 보면 이거는 다 똑같아질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획일화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돼 라고 했었어. 자, 그 다음 별표칩니다. 유교의 예학과 묵자의 비약은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교의 예학과 묵자의 비약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요, 음악이 우리의 어떤 도덕성을 실현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게 예학이야. 조금 예시를 들어주자면, 공자가요, 엄마가 무당이었대. 무당.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무당이니까 엄마랑 할머니가 다 무당이었대. 그러니까 엄마랑 할머니가 무당이니까 뭐를 하겠어? 구판 같은 걸 버리겠지. 구판을 하면 거기에 음악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공자가 맨날 반주하는 걸 많이 했었대. 반주하는 걸 얘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음악을 좋아했겠지. 그래서 얘 인생에서의 경험이, 음악은 도덕성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해서 이 음악은 우리의 도덕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 라고 해서 얘는 예악 사상을 주장을 했어. 그러니까 음악이 좋다 플러스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근데 묵자는 뭐라고 했대? 비약 사상이라고 나왔지. 비약 사상. 그치? 이 사람이 이 묵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묵자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자체가 이 사람이 노동자 계급이었을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노동을 많이 해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묵자라고 불렀을 수 있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동자 계층에서 많이, 그 사람들 계층이 많이 서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많이 봤냐면, 나는 노동자들이 힘들게 노동하느라고 음악 같은 거는 그 어떤 지금 누릴 여유가 없어.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지금 그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지금 생산성 있게 일하지 않고 노래나 틀고 그러고 놀고 완전 그냥 배짱이라는 거죠. 배짱이. 그래서 사치스러운 음악이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라고 해서 음악은 이 사람들의 도덕성에 도와주지 못한다. 음악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 비악이야. 비가 아닐 비겠지? 그래서 음악을 안 좋다고 봤던 게 묵자고요. 음악을 좋다라고 봤던 게 예학이야. 유교의 예학. 알겠지? 네. 묵자는 또 우리 뭐 얘기했었어? 겸해 얘기했었지. 두루두루 사랑해라. 겸해.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선의 상징이다. 미는 선의, 아름다움은 선의 상징이다. 이것도 수능에는 엄청 잘 나오거든. 아직 검정고시는 못 본 것 같은데 수능에는 엄청 잘 나와서 여기도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칸트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선한 것의 상징이야 라고, 선한 것을 우리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의식주의 윤리, 이거는 우리가 인생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우리 구세라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나는 나의 의생활에 있어서 윤리를 나는 무엇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 생각하지? 나는 우리 집에 대한 윤리, 집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지? 나는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지? 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이 인생에서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로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여기 밑에 보면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있죠? 자, 거기 별표칩니다. 합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가 맨날 시험에 나와. 최저효율이 아니고 최대효율이야. 자, 합리적 소비는 뭐냐면 내가 돈을 적게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거. 그치? 우리 할 때 비싸게 주고 살려고 안 하잖아. 그치? 싸게 주고 좋은 물건 사려고 하지. 그치? 그게 합리적 소비야. 그게 합리적 소비. 근데 윤리적 소비라는 게 있어.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는 뭐냐면 이게 녹색 소비, 착한 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손에 오기까지, 이 초콜릿이 내 손에 오기까지 혹시 이 아동 노동자들을 착취한 거 아니야? 이런 걸 살핀다는 거야. 이게 정말 정당하게 내 손에 오기까지 착취 같은 거 없었는지, 또는 환경 오염을 너무 심하게 시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살펴서 하는 소비가 윤리적 소비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알아야 돼. 자, 이거는 중학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별표 쳐놓고 알아둡시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당연히 뭐겠어? 우리 문화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문화 사대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을 향해서 큰 나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치? 그게 문화 사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화 사대주의. 알겠죠? 사가 섬길 사, 대는 큰데 큰 나라를 섬기는 게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문화에 대해서 차별 배제 모형 있지. 차별 배제 모형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거 나온단 말이야. 이 그 요셉의 가족들이 이주하지, 그치? 근데 요셉의 가족은 다 어디에 살았어? 고센 지방에 따로 살았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섞이지 않았지, 그치? 맞아요? 자, 그게 차별 배제 모형이야. 알겠어? 자, 만약에 뭐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기 와서 이주를 해. 근데 난 여기서만 살고 여기에만 있어 라고 하는 게 차별 배제 모형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용광로 모델 있지. 용광로 하면 뭐야? 용광로는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다 어떻게 해버려? 녹여버려. 다 녹여버리는 게 용광로야, 그치? 그래서 자, A라는 문화랑 B 문화가 왔어? 그럼 어떻게? 용광로 속에서 B는 다 없어져. 다 뭐가 돼? B도 다 뭐가 돼버리는 거야? A가 돼버리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리가 용광로가 돼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도덕이나 사회나 여기서는 이런 생각은 되게 나쁜 생각으로 보통 봅니다. 알겠죠? 관용과 포용과 이걸 좋은 걸로 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용광로 무대는 A 문화랑 B 문화가 만났어? 그런데 B는 다 사라지고 A가 다 녹여버리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샐러드 그릇 모델은 뭐야? A랑 B가 만났어. 근데 샐러드 그릇에는 그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대로 살아있고 그 또 뭐야? 그치? 양상추는 양상추대로 살아있고 막, 그치? 그래서 그것처럼 그냥 다 같이 공존하게, 다 똑같이 공존하게. A 플러스 B 했는데 A 플러스 B 그대로 남는 거. 국수 대전 모델은 A 플러스 B 했는데 A는 대문자고 B는 소문자 됐지. 뭐야? 국수에는 면이 주가 되지. 고명은 뭐야? 부가적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 주류 문화가 있고 비주류 문화로 같이 공존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오케이? 자, 이제 5분만 더 하고 끝날 거야. 알겠지? 집중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종교 윤리는 진짜 잘 안 나오는데 보통은 관용과 포용을 하는 거를 좋게 본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한스킹이나 볼테르나 다 종교 간에 관용하고 포용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다원주의로 가면 안 돼. 그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걸 되게 좋게 봐. 알겠죠? 자, 그리고 프로이드는 우리의 심리적인 필요 때문에 종교가 생긴 거야. 자,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 이게 뭔지 알아요? 아편이 마약이잖아, 그치? 마약은 약간 진통 성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르크스는 생각했어. 마르크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르크스 생각에는 분노가 차올라야 돼. 분노가 차올라요. 어떤 분노가?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향해서 분노가 막 차올라야 돼. 분노가 차올라서 어떤 게 일어나야 돼?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회가 전복이 돼가지고 노동자가 다스리는 사회가 돼야 된단 말이야, 얘 생각에는. 그런데 얘는 종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종교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막 사장님을 향해서 사장님 너무하고 마음에 안 들고 막 사장님은 노는 것 같고 나만 일 시키는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 아, 그래, 사장님이 이렇게 이거 회사를 만드는 수고를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라고 해서 분노가 차오르다가 갑자기 분노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종교는 인민을 마비시킨다라고 얘는 봤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어렸던 생각이 어떻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 어떻게 보냐면 양분화시켜. 양분화.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약자, 선생님들은 강자. 그래서 나는 착취자, 니네는 억압받는 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 양분시켜가지고 사회를 분열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분노를 일으켜서 거기 안에 투쟁, 분노하라, 약간 이런 정신이란 말이야. 근데 이 마르크스가 봤을 때는 종교 때문에 교회에 가면 그렇지, 그래도 내가 얼마나 감사해 라는 게 생각이 들면 그 분노가 가라앉아 버린다고.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해서 얘는 엄청 싫어했어요. 리처드 도킨스 알죠? 이기적 유전자.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이기적 유전자에서 뭐 이제 신은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엘리아데는 성과 속에 좋아라고 해가지고 일상 속에 있던 이 펜. 근데 이 펜이 어느 날부터 내가 이 펜. 자, 그래서 이 펜이 어느 날 이 펜으로 시험을 봤는데 내가 만점을 받았네. 이 펜은 성스러운 펜. 약간 이런 식의 성과 속의 조화를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진짜 5분만 하고 끝날 거예요. 자, 여기 넘겨보시면 자,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나오죠? 자, 원효 별표칩니다. 원효 별표칩니다. 원효가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원효는 이거 모든 것을 둥글게 다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쟁론하지 말고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다양한 종파를 이거를 화합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이 사람이 누구야? 원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 대립과 갈등을
더 높은 차원으로 극복하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다 융합해야 된다 해서 자 이런 원흉해통, 일신사상 이런 걸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공자맹자는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리고 하버마스의 담론율 저번에 얘기했었지? 그치? 하버마스는 뭐가 문제라고? 준행이가 나한테 말할 게 있는데 나의 위치 때문에, 준행이는 학생이라는 위치나 선생님의 위치 때문에 나한테 불만이 있는데 불만 맞니? 자 그거를 말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준행이와 나의 위치를 똑같게 해서 공론장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담론윤리를 주장했던 사람이야. 알겠죠? 자 담론윤리 하면 하버마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통일 이론에 보면 통일 편익이 있지. 통일이 됐을 때 얻어질 이익이 편익이야. 통일이 됐을 때 얻어질 이익과 이 편리함이 편익이야. 그리고 분단 비용 있지. 분단 비용. 분단 비용은 소모적인 거라고 옆에 적어놨지. 그러니까 분단 비용은 뭐냐면 만약에 분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38선에 휴전선에 군사들 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거지. 맞아요? 자 그게 분단 비용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뭐도 속하냐면 이산 가족들의 애끓는 마음, 슬픔 그런 것도 다 분단 비용으로 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평화 비용이 있지. 평화 비용으로 뭘 하냐면 대북 지원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에 지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이게 투자적이고 좋은 비용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북한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평화 비용 쓴 대북 지원한 거 가지고 뭐 만들었어? 핵 만들었잖아.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과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교과서에서 나오면 평화 비용으로 봐줘야 돼 이거는. 자 그리고 통일 비용은 뭐냐면 통일해가지고 우리 두 체제가 하나가 되는데 드는 비용들 있지. 자 그거를 여기서는 통일 비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촌 평화윤리에 대해서 보면요, 전쟁 이론이 있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있지. 이상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선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해 때문에, 잘 몰라서 만약에 서로 대화만 했다면 그러면 그런 전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보는 게 이상주의고, 칸트가 여기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해결책은 뭐냐면 여기 인간 성향이 아니고 인간 선함이야. 인간 선함. 인간 성향이 아니고 인간 선함. 그러니까 성선을 생각한다. 인간은 선하다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무지나 오해 때문에 다 그런 일은 발생하는 거야. 대화만 잘 되면 그런 전쟁 같은 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약속하면 돼. 약속. 평화조약 같은 거 맺으면 더 이상 전쟁은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베트남 어떻게 됐어? 평화조약 맺고 종전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몇 년 후에 바로 어떻게 그 평화조약 맺고 종전선언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미군이 빠졌다고. 미군이 빠져나가는데, 그리고 몇 년 후에 바로 어떻게 됐어? 평화조약 휴지 조각 되고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공산주의 됐잖아. 맞아요? 네, 아무튼 여기가 좀 그런 입장이야. 그래서 그냥 약속만 잘하면 돼. 그냥 법만 잘 세우면 돼. 그냥 국제 규범만 제대로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라는 게 이상주의고, 현실주의는 모겐소가 대표적인데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된다는 거야. 세력 균형이 맞아요. 우리가 세져야 저쪽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평화 이론에서는 갈등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게 실수가 있는데 직접적 폭력하고 간접적 폭력이 아니야. 간접적 폭력 X 쳐봐. 그리고 구조적 폭력과 상징적 폭력이야. 구조적 폭력 밑에다가 상징적 폭력을 하나 적어보세요. 자, 구조적 폭력 밑에다가 상징적 폭력을 적어 넣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을 얘기하는 거야. 진짜 실제 때리는 거. 그리고 말로 언어 폭력도 직접적 폭력이다. 직접적 폭력. 자, 그리고 구조적 폭력. 구조적 폭력은 뭐냐면 사회 구조가 사회 구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 그게 이제 구조적 폭력이고. 자, 그리고 상징적 폭력은 뭐냐면 문화 속에서 뭐 인종 차별적인 어떤 내용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이 상징적 폭력인데,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간접이라고 썼어야 됐는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 했는데 만들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자, 이 두 개가 묶여서 간접적 폭력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갈퉁은요, 이 평화에 있어서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이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이게 없는 상태가 바로 뭐냐면 그 소극적 평화야. 소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 근데 이 세 개가 다 없는 상태가 적극적 평화야. 적극적 평화. 평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사회에도 나오는 것 같던데,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만 없는 상태. 직접적 폭력만 없는 상태가 이 소극적 그 평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구조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까지 다 없는 상태가 적극적 평화다라고, 이 세 개가 다 없는 상태가 적극적 평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칸트는요 영구 평화론이란 것을 주장했는데, 거기에서 국제 연맹, 이 평화 연맹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 가입시키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자선의 노직이야. 롤스 아니야. 노직이야. 해외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해외를 도와야 하는가? 이 해외 원조에 대해서 자선의 입장, 야, 이거는 스스로 해야지 라고 봤던 사람이 노직이야, 노직. 자, 근데 아니, 이거는 좀 의무로 해야 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수입의 1%는, 싱어가 처음에 1%라 했는데 요 근래 5%로 바꿨어. 그래서 시험엔 그런 게 나오진 않으니까 아무튼 의무로 돈을 내게 해야 돼 라고 봤던 사람이 바로 이 의무론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섬결하는 그 해외에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아니요, 그럼 아무도 안 할걸요, 의무로 좀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치? 그 자선의 입장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의무로 하면 그게 진짜 자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입장이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노직은요 그냥 자선의 입장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는 자유지상주의자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의무의 입장에는 칸트. 그러니까 칸트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존엄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해외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좀 존엄하게 살 수 있게, 얘는 인간 존엄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칸트는 해외 원조는 좀 의무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싱어는요 공리주의 주장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래서 고통을 좀 줄여줘야 돼. 얘는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고통을 좀 줄여야 된다는 입장 안에서 이 롤스는 이 고통받는 사회를 좀 고통을 좀 줄여줘야 돼 라고 해서 이 공리주의를 주장하면서, 공리주의적 관점 안에서 이 싱어는 남는 소득의 1% 정도를 기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는 소득에서 1% 정도를 기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롤스는요, 이 롤스에서 하나 적어도 써있지, 질서정연한 사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고 뭘 도와줘야 되냐면 그 정치 체제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정치 체제가 온전한 질서정연한 나라가 되면 괜찮다라니까. 사람으로 그걸 예를 좀 들어보자면 뭐냐면, 만약에 해외 원조를 우리 유빈이를 해줘야 돼. 그럼 유빈이를 해줄 때 그냥 돈을 좀 줘서 빨리 먹을 걸 좀 갖다 줘야 돼 라는 건 싱어야. 근데 롤스는 그렇게 얘기하자. 롤스는 뭐라고 하냐면, 유빈이가 가난해진 이유를 살펴봐. 유빈이의 생활 습관 속에 잘못된 게 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생활 체제를 바꿔줘야 돼.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 돼 라는 게 바로 누구의 입장이야? 롤스의 입장인 거야. 그래서 롤스는 어떤 입장? 롤스는 그러니까 싱어는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 롤스, 내가 뭐라고 했니? 아니야, 내가 롤스랑 싱어 얘기해 주는 거야. 롤스는 체제 자체를 좀 바꿔줘야 돼. 그 나라의 체제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원조해 주는 건 뭐냐면, 얘를 진짜 도와주는 건 얘의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 돼 라는 게 누구 입장이야? 롤스는 정치 체제를 지원해 줘야 돼 라고 얘기해. 싱어는 야, 그러다가 있잖아, 굶어 죽는 사람들 어쩔 건데, 지금 당장 그러다가 그 정치 체제 바꾸다 굶어 죽는 사람 어쩔 건데, 당장 가서 어떻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돼 라는 게 싱어야.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기억해 둡시다. 노직은 자선의 관점, 의무론의 관점은 칸트, 싱어, 롤스가 있는데, 자,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이야. 알겠지? 고통을 줄여줘야 돼. 알겠지? 자, 그 경제적인 원조 해줘야 돼. 이게 싱어고, 롤스는 어떤 입장? 체제 자체를 좀 바꿔줘야 돼. 사회가 뭐 될 수 있게, 키워드가 뭐라고? 질서정연한 사회가.
가난하더라도 얘는 가난하긴 해. 그런데 질서정연해. 습관이 아주 바르게 잘 잡혀 있어. 그럼 걔는 안 도와줘도 혼자 힘으로 그 나라가 잘 살게 될 수가 있어 라고 본다고. 이해됩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 문제 당연히 제가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답을 안 달아놨는데 요거 답 한번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고, 언제든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날 저희 또 이렇게 공부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생각한 여러 이야기들을 듣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윤리를 보니까 환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밥을 먹을 때마다 쌀한테 미안해야 되는 하나님 정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가장 선한 것인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기뻐하면서 그게 내 머리에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법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선한 것임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깨닫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